15소년 표류기. 1860년 3월 9일 밤 11시 캄캄한 밤바다에 폭풍우가 휘몰아쳤어요. 성난 파도가 미친 듯 넘실거리는 가운데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배 한 척이 보였어요. 이 배의 이름은 슬루기호였어요. 가장 큰 돛대는 세찬 바람에 부러졌고 돛도 갈갈이 찢겨나갔지요.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배의 갑판에 4명의 소년이 젖먹던 힘을 다해 키를 잡고 있었어요. 14살의 고든, 13살의 브리앙과 도니판, 12살의 모코가 바로 그들이었지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소년들의 머리 위를 덮쳤어요. 쾅! 크르릉! 소년들은 갑판 위로 나둥그러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반드시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지요. 브리앙, 괜찮아? 키는 어때? 고든이 일어나며 물었어요. 키는 이상 없어. 고든, 도니판, 괜찮니? 재빨리 키를 바로 잡으며 브리앙이 말했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도니판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거센 파도와 맞서 싸우는 동안에도 소년들은 서로를 보살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선실로 통하는 갑판 계단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금 어려 보이는 두 소년이 고개를 내밀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브리앙 형, 무슨 일이야? 배가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버슨, 위험하니까 얼른 들어가 있어. 그때 또다시 파도가 엄청난 기세로 밀려들었어요. 어서 들어가라니까. 고든의 외침에 놀란 두 소년은 얼른 선실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소년 하나가 갑판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맥스터였어요. 브리앙, 나도 돕고 싶어. 여기는 우리 넷이면 충분해. 너는 안에서 아이들을 안심시켜줘. 비바람은 갈수록 거세어지고 배는 더욱 거칠게 요동쳤어요. 그런데도 어른들의 모습은 안 보이고 소년들만 키를 잡고 안간힘을 썼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슬루기호에는 15명의 소년만 타고 있었어요. 그나마 항해에 대해 아는 사람은 견습선원인 흑인 소년 모코뿐이었지요. 따라서 드넓은 태평양 한복판에서 폭풍우를 만났다는 것 말고는 배의 위치조차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시간은 어느덧 자정이 넘었어요. 어딘가 육지가 보이진 않을까? 하다못해 섬이라도. 아니, 제발 다른 배라도 만났으면. 소년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어요. 하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우지직. 새벽 1시쯤 뭔가 부러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돛이 떨어져 나간다! 모코가 급히 외쳤어요. 모코, 날 좀 도와줘. 돛을 다시 잡아 메어야 해. 브리앙이 모코를 부르며 뱃머리를 향해 뛰어갔어요. 브리앙은 부모님과 함께 고향인 프랑스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까지 먼 길을 여행했기 때문에 배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브리앙과 모코는 세찬 바람에 절반 이상 찢겨나간 돛을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을 가까스로 돛대에 다시 묶었어요. 다시 1시간쯤 지났을까요? 구르르르릉, 우두둑.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남아있는 돛마저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아, 이제 돛조차 남아있지 않아. 새 돛을 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도니판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위험해요. 뒤에서 파도가. 모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채만한 파도가 배의 고무를 덮쳤어요. 파도의 배전에 달렸던 구명보트는 물론 나침반 상자까지 쓸어가 버렸어요. 순간 갑판 위의 4소년 역시 파도에 휩쓸려 모습을 감추었지요. 그대로 바다에 떨어지는 줄 알았던 브리앙과 고든, 도니판은 다행히 난간이며 밧줄 따위를 붙잡아 간신히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모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코, 어디니? 모코! 브리앙은 모코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그러자 배 앞쪽에서 모코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어요. 여기요! 살려주세요! 브리앙은 밧줄에 뒤엉켜
옴짝달싹 못하는 모코를 발견하고 재빨리 주머니 칼을 꺼내 밧줄을 잘라주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코는 파도에 휩쓸려 영영 사라졌을 거예요. 불이양 도련님 고맙습니다. 모코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새벽 4시 30분이 되자 어렴풋이 동쪽 하늘이 밝아왔어요. 빗줄기는 그쳤지만 바람은 쉽사리 잦아들 것 같지 않았지요. 오, 저건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쉬지 않고 주위를 살피던 모코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 육지? 어디야 어디? 도니판이 다급히 물었어요. 안개 사이로 까만 점 하나가 보이더니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절벽과 그 뒤에 울창한 숲이었어요. 그제야 소년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년들은 무려 20일 동안이나 바다를 떠돌아다녔어요. 선실 안에 있던 11명의 소년들도 갑판으로 달려나왔지요. 슬루기호는 늦어도 1시간 안에 육지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뱃머리에 서서 앞쪽을 살피던 불이양은 암초를 발견했어요. 온통 암초 투성이잖아. 잘못하다간 배가 부서지고 말 거야. 불이양은 선실에 있는 소년들을 갑판으로 불러 모았어요. 소년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엎드린 채 숨을 죽였지요. 쿵! 갑자기 충격이 전해지더니 배가 한쪽으로 기울며 멈췄어요. 배 밑바닥이 암초에 걸렸지만 다행히 물이 스며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파도는 쉴 새 없이 밀려와 배를 흔들었어요. 도니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배가 다 부서지겠어. 빨리 상륙하자. 불이양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곧 썰물 때가 될 테니까 그때 무트로 올라가자.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난 명령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모두 지혜와 힘을 합쳐야 할 때야. 도니판과 윌콕스, 웨브, 크로스 등은 까닭없이 투덜대기만 했지요. 영국인인 이들은 프랑스인인 불이양을 싫어했어요. 특히 학교 성적이 가장 뛰어나 자신을 최고라 여기는 도니판은 불이양의 지시가 여간 못마땅한 게 아니었지요. 도니판과 세 소녀는 당장이라도 바다로 뛰어들 것처럼 뱃머리로 나섰지만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보자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헤엄치기엔 아직 이른 것 같군. 날이 밝자 바람이 잦아들고 바닷물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바닷물이 줄어들자 기우뚱하게 암초에 걸려있던 배가 더욱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보트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바닷가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불이양이 이런 생각을 할 때 뱃머리에 있던 백스터가 소리쳤어요. 불이양, 이리 와봐. 여기 보트가 있어. 파도에 휩쓸려간 줄 알았던 작은 보트가 뱃머리에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파도는 아직 높았고 보트는 너무 작았어요. 소년들은 초조하게 파도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파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바닷물도 더는 줄지 않았어요. 이대로 배에 남아있다가는 아무래도 살아남기 어려울 거야. 불이양과 고드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배와 바위 사이를 밧줄로 연결한 다음 그 밧줄을 붙잡고 한 명씩 차례로 건너가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밧줄을 누가 매지? 매우 위험할 텐데. 그건 내가 해볼게. 불이양은 밧줄을 허리에 묶고 곧장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불이양은 있는 힘을 다해 헤엄을 쳤지만 커다란 파도가 불이양을 덮치는 바람에 불이양은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배 위의 소년들은 겁에 질려 힘껏 밧줄을 당겼어요. 불이양은 정신을 잃은 채 갑판 위로 끌어올려졌어요. 불이양은 깨어났지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정오가 지나자 다시 밀물이 밀려들었어요. 오후 2시쯤 되자 높아진 파도에 배가 마구 흔들렸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번쩍 들어올리자 소년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위험하다, 조심해! 배가 움직임을 멈추자 소년들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배의 몸체가 바닷가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파도가
암초에 걸린 배를 들어 올려 바닷가로 밀어낸 거였어요. 이로써 소년들은 20여일 동안의 기나긴 표류 끝에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지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는 유명한 체험앤 학교가 있어요. 학생은 1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서 온 아이들이었지요. 1860년 2월 14일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어요. 남반구는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여서 2월에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어요. 체험앤 학교의 14명의 소년들은 이번 방학에 슬루기호를 타고 뉴질랜드 해안을 항해하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그 소년들을 소개할게요. 13살인 도니판과 크로스는 대지주의 아들로 사촌 사이예요. 도니판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해요. 크로스는 그런 도니판에게 존경심을 품고 졸졸 따라다녔어요. 역시 13살인 맥스터는 얌전하면서도 재주가 많은 소년이에요. 12살인 웨브와 윌콕스는 아버지가 모두 판사예요. 성적은 보통이지만 콧대가 높아서 상급생의 말을 무시할 때가 있지요. 가넷과 서비스도 12살 동갑내기로 사이 좋은 단짝이에요. 가넷은 아코디언 연주를 잘하고 서비스는 모험 소설을 즐겨 읽어요. 9살인 젠킨스와 아이버스는 둘 다 모범생이에요. 돌과 코스터는 8살인데 돌은 고집쟁이고 코스터는 먹보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1명은 모두 영국인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은 14살인 고드는 일찍 부모를 잃고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는 미국 소년이지요. 고드는 침착하고 성실하며 판이라는 개를 항해에 데려왔어요. 브리안과 자크 형제는 프랑스인이에요. 유명한 기술자인 아버지를 따라 2년 전에 뉴질랜드로 왔지요. 13살인 브리앙은 모험심이 강하고 재치 있는 소년이에요. 학교 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약한 친구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언제나 명랑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11살인 동생 자크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장난꾸러기예요. 그런데 슬루기호를 탄 뒤 말수도 줄어들고 내성적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14명의 학생들 외에 견습선원인 12살의 모코가 타고 있었지요. 모코는 성실하고 용감한 흑인 소년이에요. 슬루기호는 원래 2월 15일에 오클랜드 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기대에 부푼 소년들은 14일 밤에 미리 배에 올랐어요. 선장은 출항 준비를 하러 집으로 갔고 선원들은 술을 마시러 가서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배에는 견습선원인 모코와 소년들만 자고 있었지요. 그날 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배를 묶은 밧줄이 풀어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배는 멀리 떠내려갔어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모코의 고함 소리에 잠자던 소년들은 갑판으로 달려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배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소년들은 모두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배는 이미 항구에서 멀어진 뒤였지요. 슬루기호는 서풍에 밀려 하염없이 동쪽으로 떠내려갔어요. 며칠 뒤에는 폭풍우를 만났어요. 폭풍우는 보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25일이 지난 3월 10일에야 소년들은 땅에 발을 디뎠어요. 한편 슬루기호가 사라져버린 뒤 오클랜드는 발칵 뒤집혔어요. 구조선 두 척이 즉시 슬루기호를 찾아 나섰지만 슬루기라는 글자가 새겨진 널빤지 조각을 찾아냈을 뿐이에요. 결국 슬루기호는 가라앉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요. 사람들은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간신히 육지에 닿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어요. 소년들은 다시 앞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아. 고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인도든 아니든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아보자. 식량과 탄약은 넉넉하니까 잠잘 곳만 있으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고든과 브리앙은 강기슭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울창한 숲속에는 낙엽만 수북할 뿐 역시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요.
동굴이나 잠잘 만한 곳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 수 없군. 오늘은 일단 배에서 지내야겠어. 한쪽으로 기울고 부서진 배였지만 당분간은 지낼만 했어요. 소년들은 맛있게 저녁을 먹었어요. 모처럼 즐거운 식사였지요. 다음날 아침 소년들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모코, 식량은 얼마나 남았니? 고든이 물었어요. 비스킷, 햄, 생선 통조림 다 합하면 2달 정도는 먹겠어요. 식량은 최대한 아껴야 하니까 우리 손으로 먹을 거리를 찾아보자. 당연히 그래야지. 도니판이 맞장구를 쳤어요. 다음에는 배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배에는 위급할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사냥 총과 탄약은 물론 작은 대포까지 있었지요. 다행히 입을 옷도 많았어요. 바지와 외투는 물론 방수복과 두터운 스웨터까지 있어서 겨울에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았어요. 책이며 필기 도구도 충분했고 시계와 온도계, 망원경, 실과 바늘, 성냥, 나침반 등 온갖 물건들이 골고루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년들의 항해에 대비해 부모님이 정성껏 챙겨주신 것들이었지요. 고든과 백스터는 물건의 종류와 개수를 꼼꼼하게 수첩에 적었어요. 점심은 조개를 잡아서 해결하는 게 어때? 윌콕스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모코가 꼬마들과 함께 가서 조개를 주워올래? 고든의 말에 어린 소년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모코와 어린 소년들은 조개는 물론 물고기까지 잡아왔어요. 절벽을 보니 산비둘기가 많아요. 둥지를 뒤지면 알이 있을 거예요. 모코가 말했어요. 겨우 알이나 꺼내 먹겠다고? 내 사격 솜씨를 보여주지. 맛있는 산비둘기 요리를 기대해. 사냥을 잘하는 도니판이 으스댔어요. 너무 많이 잡지는 마. 도니판, 총알을 아껴야지. 부리앙의 말에 도니판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점심을 먹은 뒤 나이 많은 소년들은 배의 망가진 곳을 수리했고 어린 소년들은 바닷가에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윽고 밤이 찾아왔어요. 부리앙과 고든 도니판은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았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곳이 어디냐는 것이었지요. 여기가 과연 섬일까 대륙일까?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열대지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이곳의 숲에 있는 나무들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게 아니거든. 게다가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도 있어. 뉴질랜드보다 위도가 높은 남쪽인 것 같아. 그럼 금방 추위가 닥치겠군. 어서 대륙을 찾아 떠나야 해.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떠날 수는 없어. 부리앙은 서두르는 도니판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도니판은 자기 주장을 굽히려 들지 않았지요. 보다 못해 고든이 말했어요. 둘 다 그만해. 우선 여기가 섬인지 대륙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 북쪽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면 먼 곳까지 볼 수 있을 거야. 부리앙이 말하자 도니판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올라간다고 뭐가 보일 것 같아? 하지만 부리앙은 날이 밝는 대로 주변을 정찰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비가 내리고 날씨가 쌀쌀해져서 부리앙은 정찰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퍼붓던 비도 그치고 날씨도 조금 따뜻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부리앙은 식량과 권총, 망원경 등을 챙겼어요. 바닷가를 따라 10km쯤 걸어가자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운 바위 절벽은 무척 위험해 보였어요. 몇 번이나 아슬아슬한 위험을 넘긴 끝에 부리앙은 절벽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부리앙은 망원경을 꺼내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북쪽으로는 넓게 펼쳐진 모래밭이 보였고 그 너머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서쪽으로 망원경을 돌려보았지만 보이는 건 역시 바다뿐이었어요. 남쪽을 살펴봐도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지요. 온통 바다밖에 보이지 않네. 이제 기대를 걸 곳은 동쪽뿐이었어요. 부리앙은 심호흡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동쪽을 보았어요. 동쪽은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안개가 살짝 걷히며 멀리 숲 너머로 뭔가 희끄무레하게 보였어요.
불이양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댔어요. 하지만 곧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동쪽마저 바다라니. 불이양은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슬루기호로 돌아왔어요. 여기가 정말 섬이란 말이야?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불이양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잘못 본 건 아니야. 동쪽에 안개가 끼어 있기는 했지만 그건 바다가 틀림없었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도니판은 불이양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 도니판. 몇 사람이 직접 동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고든이 말하자 도니판은 얼른 찬성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찬성이야. 나도 찬성. 크로스가 얼른 끼어들며 도니판을 거들었어요. 불이양과 도니판, 서비스, 윌콕스가 탐험대원으로 뽑혔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친 탐험대는 씩씩하게 길을 떠났어요. 고든의 애견인 판이 앞장서서 갔어요. 탐험대는 벼랑 아래의 숲을 지나 동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어요. 일행은 울창한 숲으로 들어섰어요. 숲속에는 아름드리 고목이 쓰러져 있는가 하면 가시덤불이 우거져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소년들은 칼과 도끼로 우거진 덤불을 헤치며 용감하게 나아갔지요. 곧 소년들의 앞에 작은 냇물이 나타났어요. 저것 좀 봐. 이상한데? 도니판이 가리킨 곳에는 크고 납작한 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건 징검다리가 틀림없어. 사람이 일부러 놓은 거라고. 서비스가 자신 있게 외쳤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아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소년들은 냇물을 건너 계속 걸었어요.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네. 불이양, 정말 바다를 본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숲속은 금세 어두워졌어요. 안 되겠다. 오늘은 이쯤에서 쉬도록 하자. 저녁 식사를 마친 소년들은 낙엽을 모아 그 속에서 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 소년들은 나뭇잎 사이로 비쳐든 햇살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네 소년은 계속 동쪽으로 나아갔어요. 2시간쯤 걸으니 마침내 숲이 끝나고 넓은 벌판이 나타났어요. 벌판이 끝나는 곳은 모래밭이었고 모래밭 너머는 바다였어요. 불이양의 말이 맞았어. 역시 바다였어. 소년들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판이 물가로 달려가더니 맛있게 물을 먹었어요. 저것 봐. 판이 바닷물을 먹잖아. 도니판은 재빨리 물가로 달려가 물을 떠마셨어요. 짠맛이 없어. 이건 바닷물이 아니야.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소년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다가 아니라 넓은 호수였던 거예요. 소년들은 호숫가를 따라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저녁 7시 무렵 탐험대의 앞길을 강줄기가 가로막았어요. 날이 이미 어두워진 뒤라 강 건너편은 보이지도 않았지요. 다음날 아침 소년들은 강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좀 봐. 윌콕스가 가리키는 곳에는 돌로 쌓은 둑이 있었어요. 이건 보트 같은데? 둑 옆에 흩어져 있는 나무 조각들을 가리키며 도니판이 외쳤어요. 그때 판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킁킁거리며 풀숲으로 뛰어갔어요. 판을 뒤쫓던 소년들은 커다란 너도밤나무 앞에서 멈춰섰어요. FB1807 노도밤나무 줄기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소년들은 한동안 말을 잊은 채 글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멍멍! 판이 짖자 소년들은 서둘러 달려갔어요. 판은 시커먼 구멍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동굴이다! 성미 급한 서비스는 앞뒤 가리지 않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서비스, 잠깐만! 동굴 안에 무서운 동물이 살지도 몰라. 불이양은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동굴 안으로 던졌어요. 나뭇가지는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탔어요.
동굴 안의 공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였지요.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조심해. 동굴 안은 입구보다 훨씬 넓었어요. 바닥에는 마른 모래가 깔려 있고 나무로 만든 탁자와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탁자 위에 흙으로 만든 주전자와 접시 대신 사용한 조개 껍데기, 녹슨 주머니 칼과 낚싯바늘 따위가 흩어져 있었어요. 다른 한편에 놓인 상자 속에는 누더기가 된 옷가지들이 있었고 더 안쪽에는 누더기 천으로 덮인 초라한 나무 침대가 보였어요. 혹시 저 천 밑에 시체가 누워있는 건 아닐까? 서비스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니파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가 천을 휙 젖혔어요. 하지만 먼지만 뽀얗게 일 뿐 침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굴 밖에서 다시 판이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온 소년들은 판이 짖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커다란 너도 밤나무의 뿌리 근처에 사람 뼈가 흩어져 있었어요. 동굴에 살던 사람의 뼈가 분명했지요. 소년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이 사람이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은 게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동굴을 다시 조사해보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거야. 브리앙의 말에 소년들은 다시 동굴로 향했어요. 이것 봐, 시계가 있어. 윌콕스가 벽에 걸린 시계를 발견했어요. 시계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프랑스 사람이었나 봐. 낡은 수첩도 하나 찾아냈어요. 너무 오래되어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프랑스와 보드행이라는 이름만은 희미하게 보였어요. 나무에 새겨져 있던 FB는 프랑스 보드행의 머리 글자인가 봐. 807은 그 사람이 이곳에 도착한 해인 것 같고. 도니판이 말했어요. 수첩을 넘기던 도니판이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이건 이곳을 그린 지도야. 종이에는 마치 새가 날개를 편 듯한 모양의 섬이 그려져 있었어요. 보드행이 섬 곳곳을 둘러보고 만든 것이 분명했어요. 브리앙이 입을 열었어요. 이 섬이 무인도라는 건 확실해졌어. 그래도 이런 동굴을 찾아내어 지내기가 좀 나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이제 돌아가자. 그래, 가기 전에 보드행 씨를 묻어주자. 소년들은 FB1807이라고 새겨진 너도 밤나무 밑에 보드행 씨의 뼈를 묻고 십자가를 세운 뒤 기도했어요. 배에 남은 고든과 나머지 소년들은 탐험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탐험대가 무사히 돌아오자 모두 함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이곳이 결국 무인도였다는 사실에 모두 실망했지요. 보드행 씨는 혼자였지만 우리는 15명이나 되잖아.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지. 자, 기운을 내. 고든이 의젓하게 말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